넌 너 누구야? 누구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왔습니다. 새벽 2시, 집안이 가장 고요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끝이 차가웠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 민우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복도로 나서자 시어머니가 제 방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흰 잠옷 차림이었고 맨발이었으며 한 손으로 문틀을 짚고 계셨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시어머니의 얼굴을 반쯤 비쳤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흐릿하면서도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넌 누구냐고. 더 날카롭게, 더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에요, 어머님. 저예요. 제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수진이가 아니야. 수진이는 다른 냄새가 났어. 냄새? 진짜야. 들켰어. 아니야, 진정해. 치매야. 그냥 치매 증상이야. 저는 시어머니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피부가 차갑고 말랐으며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모시고 방으로 갈게요. 추워요. 나. 시어머니가 제 손을 뿌리치셨습니다. 그 힘이 생각보다 강했고 저는 뒤로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넌 가짜야. 가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며 중얼거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마치 실이 끊긴 인형처럼 힘이 빠지셨습니다. 저는 황급히 시어머니를 부축했고 복도 불을 켰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민우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잠옷 바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잠결에 방을 나오셨어요. 깜짝 놀라셨나 봐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팔에 기댄 채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숨소리가 가빠졌습니다. 민우가 시어머니를 업고 방으로 모셨고 저는 따라 들어가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뜨지 않으셨지만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그 소나기 힘에서 무언가 절박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방을 나서며 민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어머니 증상이 심해지는 것 같아. 낮에도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병원에 다시 모셔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가슴속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집에 온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10년 2개월 17일째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날짜를 세는 것이니까요. 10년 전 제 언니 수진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병원 복도의 소독약 냄새, 중환자실 불빛, 의사 선생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가족분들께서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우가 무너졌습니다. 18살이던 지우와 14살이던 서연이가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며칠만이라는 생각으로 언니를 대신했습니다. 조카들이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가 평생 일군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쌍둥이 언니와 저는 목소리도 걸음걸이도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똑같았으니까요. 며칠이 일주일이 되었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었으며 어느새 10년이 흘렀습니다.
아침마다 지우와 서연의 도시락을 싸고 민우의 와이셔츠에 다림질을 하며 시어머니께 아침 약을 드리는 동안 저는 이수연이 아닌 이수진이 되었습니다. 완벽하게요. 너무 완벽해서 가끔은 제 본래 이름조차 잊을 뻔할 정도로요. 그날 아침 식탁은 평소처럼 소란스러웠습니다. 엄마, 내 체육복 어디 있어? 서연이가 계단을 뛰어내려오며 소리쳤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된 딸아이는 여전히 아침마다 뭔가를 찾았습니다. 세탁기 위에 걸어뒀어. 어제 빨았잖아. 저는 계란말이를 접시에 담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엌에서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고 밥솥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민우가 넥타이를 매며 거실을 지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일어나셨어? 아직이에요. 어젯밤에 놀라셔서 그런지 피곤하신가 봐요. 그래. 내가 출근하기 전에 인사드리고 갈게. 민우의 얼굴에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치매 진단을 받은 게 석 달 전이었고 증상은 점점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가방을 메고 내려왔습니다. 20살이 된 아들은 요즘 말수가 더 줄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았습니다. 먹고 가. 제가 말했지만 지우는 고개만 까딱이고 식탁에 앉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먹을게요. 그리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요즘 지우가 저를 보는 눈빛이 이상합니다. 뭔가 의심하는 듯한, 확신하지 못하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설마 들킨 건 아니겠지? 오전 10시쯤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복도를 천천히 걸어 부엌으로 향하셨습니다. 등이 더 굽어 보였고 걸음이 불안정했습니다. 어머님, 주무시다 깨셨어요? 제가 아침 데워드릴게요. 시어머니는 대답 없이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시어머니의 흰 머리를 비쳤습니다. 주름진 손이 식탁을 더듬었고 시선은 어딘가 먼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밥과 국을 데워 상을 차렸습니다. 드세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숟가락 드시더니 멈추셨습니다. 맛이 다르네. 네. 수진이가 끓인 국이랑 맛이 달라.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으셔서 그런가 봐요. 입맛이 변하셨나 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치매 환자의 흐릿함이 아니라 날카로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넌 정말 수진이가 맞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넌 정말 수진이가 맞니? 시어머니의 질문이 공기 중에 떠 있었습니다. 부엌의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렸고 창밖에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멀리 들려왔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대답을 안 하는구나.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며 작게 웃으셨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괜찮아. 나도 확신은 없어. 그냥 느낌이 다를 뿐이지.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천천히 밥을 드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숨을 참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들켰어. 드디어 들켰어.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확신이 없다고 하셨잖아. 하지만 시간 문제야. 치매가 심해질수록 과거 기억이 더 선명해진다잖아.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낮잠을 주무시는 동안 저는 2층 작은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좁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창고 같은 공간이었죠. 저는 낡은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풀썩 날렸고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맨 아래 서랍 깊숙이 낡은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만에 꺼내보는 것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빛바랜 사진, 액자에 끼워져야 할 사진이 아니라 숨겨야만 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쌍둥이 자매의 모습이었습니다. 12살쯤 되었을까요? 학교 운동장에서 찍은 사진이었고 두 소녀는 똑같은 교복을 입고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왼쪽의 소녀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언니 수진이었습니다. 햇살처럼 밝게 웃는 얼굴이었죠. 오른쪽의 소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저 수연이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 한 장이 우리 자매의 운명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는 항상 웃었고 저는 항상 울었습니다. 언니는 성공했고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니는 침대에 누워 있고 저는 언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2014년 2월 5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 5시였고 원룸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수연 씨 맞으십니까? 환자 보호자시죠? 이수진 씨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중앙대학병원으로.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1시간 뒤 저는 중환자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우가 복도 끝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묶고 있었고 시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으며 지우와 서연이는 서로를 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녹색 수술복에 피가 묻어 있었고 마스크를 벗은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뇌 손상이 심각합니다.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럼 제 아내는 식물인간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언니를 봤습니다. 온몸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고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삐익삐익 울렸습니다. 얼굴이 너무 창백해서 마치 밀랍 인형 같았습니다.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제 얼굴과 완전히 똑같은. 서연이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14살 소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모, 엄마 깨어날 거죠? 깨어나서 다시 우리랑 밥 먹고 학교 준비해주고 안아줄 거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우가 멀리서 벽에 기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흔들리고 있었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18살 소녀는 남자가 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중환자실 안에 들어가 언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의 손을 잡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만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계산하시는 것 같은, 무언가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수연아, 시어머니가 조용히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어머님. 너 지금 뭘 입고 있니? 저는 내려다봤습니다. 급하게 나오느라 아무거나 걸쳐 입었는데 언니가 명절 때 선물해준 베이지색 가디건이었습니다. 언니가 준 거예요. 수진이랑 똑같이 생겼구나. 목소리도 걸음걸이도. 시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쌍둥이니까요. 그래, 쌍둥이지.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제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절 시험하시는 건가? 그날 밤 저는 언니 집에 갔습니다. 형부와 아이들은 병원에 남았고 저는 혼자 빈 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불을 켜자 아직도 언니의 향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라벤더 방향제 냄새였습니다. 거실에는 서연이의 숙제 공책이 펼쳐져 있었고 지우의 운동화가 벗겨진 채 놓여 있었으며 부엌 식탁에는 아침에 먹다 만 커피잔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했던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언니 방으로 갔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립스틱과 파운데이션이 놓여 있었고 옷장에는 언니의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아니, 언니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친 생각이 스쳤습니다. 만약 내가 언니인 척한다면? 며칠만, 아이들이 충격에서 회복할 때까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수 없어. 하지만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너라면 할 수 있어. 쌍둥이잖아. 목소리도 똑같고 습관도 비슷하고. 며칠만이야. 아이들이 무너지지 않게, 이 가정이 버틸 수 있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외로웠습니다. 35살 이혼한 지 3년째 월세방에 혼자 살며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활비를 버는 삶이었습니다. 언니는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2자녀, 넓은 집, 따뜻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언니의 삶이 부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며칠만. 다음 날 아침 저는 언니의 옷을 입고 병원에 갔습니다. 민우가 복도 의자에서 졸고 있었고 아이들은 중환자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 제가 부르자 형부가 눈을 떴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 보였고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수연아, 왔구나. 집에 가서 씻고 쉬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아니야, 괜찮아. 나는. 형부, 아이들도 봐야죠. 지우랑 서연이 데리고 집에 가세요. 민우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저는 혼자 중환자실 앞에 남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언니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고 기계만 규칙적으로 숨을 쉬게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며칠만 빌려줘. 내 삶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이 일주일이 되었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충격으로 정신이 없었고 아이들은 엄마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받았으며 시어머니만 이따금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이수진이 되었습니다. 언니의 요리 솜씨를 배웠고 언니의 말투를 익혔으며 언니가 좋아하던 음악을 들었습니다. 지우의 대학 입시를 준비시켰고 서연이의 사춘기를 함께 겪었으며 형부와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너무 멀리 왔다는 것을. 작은 방에서 저는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안도했습니다. 잊어주실 거야. 의심도 기억도 모두 사라질 거야. 하지만 반대였습니다. 치매는 최근 기억을 지우고 오래된 기억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10년 전 며느리의 모습을, 목소리를, 습관을 더 또렷하게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와 비교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들킨다. 어떻게 해야 하지? 계단 아래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아, 수연아. 제 진짜 이름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이 집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요양원으로 보내야 한다고. 비겁하다는 걸 압니다. 잔인하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10년간 지켜온 이 삶과 진실 사이에서, 그리고 저는 이미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10년 전에 그날 밤 민우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무거운 발걸음이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민우가 식탁에 털썩 주저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곤해 죽겠네. 회식이었어요? 저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응. 부장님이 오늘 은퇴하셔서 2차까지 갔다 왔어. 민우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고 셔츠 단추 하나가 풀려 있었습니다. 48살 중견 회사의 과장직을 지키기 위해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골프를 다니는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꿀물을 꺼내 컵에 따랐습니다. 이거 마시고 씻어요. 고마워. 민우가 꿀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늘 어떠셨어? 기다렸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낮에 또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저를 수진이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가짜라고. 민우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치매 증상이 심해지는구나.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 약을 늘리자고 하시던데. 당신 저번에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요? 무슨? 증상이 더 심해지면 전문 요양시설을 고려해야 한다고. 민우가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아직 이르지 않아? 어머니 여기 계시는 게 더 편하실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밤마다 방을 나오시고 낮에도 같은 말을 반복하시잖아요. 저도 걱정되지만 지우랑 서연이도 힘들어해요. 특히 지우는 수능이 코앞인데. 그건 그렇지만 민우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요양원에 보낸다는 게 내가 불효자 같아서. 저는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지만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불효가 아니에요.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전문가들이 24시간 돌봐드리면 더 안전하시잖아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며칠 생각해 볼게. 빨리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리가 금방 차버린대요. 사실 저는 이미 알아봤습니다.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그린힐 요양원. 시설도 좋고 치매 전문 간병인도 있으며 무엇보다 면회가 주말에만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뒷모습이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햇빛이 흰 머리를 비추고 있었고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저는 쟁반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미역국과 밥, 반찬 몇 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내가 누구지?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에요, 어머님. 아, 그래, 수진이.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다시 창밖을 보셨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내 기억이 틀렸나 봐. 치매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치매.
시어머니가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래, 나 이제 미친 늙은이니까. 내 말 믿을 사람 아무도 없겠지.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치지 않으셨습니다. 진실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쟁반을 침대 옆 탁자에 놓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제가 나중에 다시 올게요. 방을 나오려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제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제 쪽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수진이는 어디 있니?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어머님, 대답 안 해도 돼. 나도 잘 모르겠으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가끔 보고 싶어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문을 닫고 나왔을 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님.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어요. 오후에 민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요양원 알아봐. 괜찮은 곳 있으면 같이 보러 가자. 저는 즉시 그린힐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그린힐 요양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문의드렸던 이수진입니다. 혹시 이번 주 중에 상담 가능할까요? 아, 네. 기다려주세요. 목요일 오전 10시는 어떠세요? 좋아요. 그때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야. 어머님이 저 멀리 가시면 안심할 수 있을 거야. 목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민우와 저는 차를 타고 그린힐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가로수가 지나갔고 하늘은 회색빛이었으며 공기가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민우는 운전하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핸들을 꽉 쥔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민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아요.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은 조용한 주택가 끝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고 외벽은 연한 베이지색이었으며 입구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고 친절한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사무적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수진님 맞으시죠? 네. 남편 강민우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시설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양쪽으로 방들이 늘어서 있었고 창문마다 커튼이 쳐져 있었으며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여기는 치매 전문 병동입니다. 간병인이 24시간 상주하고 CCTV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원장님이 한 방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작은 침대와 옷장, 창가에 놓인 의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민우가 방을 둘러봤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머니가 여기서 편하실까요? 원장님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처음엔 모두 힘들어 하십니다. 하지만 적응하시면 훨씬 안정되세요. 집에서보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요. 언제부터 입소 가능한가요? 서류만 준비되시면 다음 주부터라도 가능합니다. 그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민우가 저를 봤습니다. 망설이는 눈빛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께 먼저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 물론이죠. 오늘 저녁에 같이 말씀드려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우는 한숨만 계속 내쉬었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시어머니를 버리는 건가?
아니야. 보호하는 거야. 어머님을 위해서야. 아니, 솔직해져. 너를 위한 거잖아.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문을 왜 열어놨지? 민우가 황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시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방도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고 창문은 열려 있었으며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어머님이 없어. 민우가 2층을 확인하고 내려왔습니다. 위에도 안 계셔. 어머니. 민우가 밖으로 뛰쳐나갔고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마당에 대문 앞에 골목길까지 나가봤지만 시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떡하지? 혹시 길을 잃으신 건 아닐까?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시어머니가 천천히 걸어오셨습니다. 어머니. 민우가 달려갔고 저도 뒤따라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계셨습니다. 들꽃들이었습니다. 어디 가셨어요? 걱정했잖아요. 민우가 시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꽃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예쁘지? 수진이 좋아하던 꽃이야.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진이? 언니 이름이었습니다. 수진이한테 갖다 줄 거야. 병원에. 시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넌 아니야. 진짜 수진이한테. 그날 저녁 저희는 시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식탁에는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지우와 서연이는 방에 있었고 거실에는 저와 민우 그리고 시어머니만 있었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요양원을 다녀왔어요.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요양원? 네.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전문가들이 계속 돌봐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날 보내려고? 그게 아니라, 알아. 다 알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이상한 말 하니까, 귀찮으니까, 치매 걸린 늙은이니까 멀리 보내려는 거지. 어머님, 그런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어머님을. 시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지? 나를 보내는 게.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없으면 편하겠지. 넌. 시어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팔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난 안 가. 여기가 내 집이야. 손주들이 있는 곳이야. 시어머니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가까워졌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속삭였습니다. 널 지켜봐야 해. 내가 뭘 하는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고 문을 닫으셨습니다. 민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떡하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널 지켜봐야 해. 그리고 복도 건너편에서 시어머니 방의 불빛이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 내내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식사 시간에만 조용히 나오셔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드신 뒤 다시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민우는 매일 늦게 귀가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를 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우는 학원과 독서실을 전전하며 집에 거의 없었고 서연이만 평소처럼 밝게 굴었지만 가끔 할머니 방문 앞을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저는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다음 폭풍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일찍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랍을 뒤지는 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TV 및 서랍장을 열고 뭔가를 찾고 계셨습니다. 허리를 숙인 채 손으로 서랍 안을 더듬고 계셨는데 등이 굽어 힘들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뭘 찾으세요? 시어머니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 사진. 사진첩. 사진첩이요? 옛날 사진. 어디 갔지? 여기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다시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진첩이라면 혹시 그 사진이? 제가 찾아드릴게요. 어머님은 소파에 앉아 계세요. 아니야, 내가 찾을 거야. 내 거니까. 시어머니는 완고했습니다. 다음 서랍을 열었고 그 다음 서랍을 열었으며 마침내 맨 아래 서랍에서 낡은 가죽 사진첩을 꺼내셨습니다. 있었구나. 시어머니가 사진첩을 가슴에 안으셨습니다. 마치 보물을 찾은 것처럼요. 저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 사진첩은 10년 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언니의 결혼식 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그리고 쌍둥이 자매의 어린 시절 사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사진첩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지만 귀는 거실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아, 이리 와봐.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연, 제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천천히 거실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진첩의 한 페이지를 펼쳐놓고 계셨습니다. 이리 앉아. 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사진첩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어린 쌍둥이 자매였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였고 똑같은 교복을 입고 나란히 서 있었으며 배경은 학교 운동장이었습니다. 왼쪽의 소녀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언니 수진이었습니다. 오른쪽의 소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 수연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너지?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 언니 수진이에요. 저랑 똑같이 생겨서 헷갈리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네. 시어머니가 웃고 있는 소녀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수진이야. 우리 며느리. 항상 웃었어. 밝았고 따뜻했지. 그리고 울고 있는 소녀를 가리켰습니다. 그럼 이건 누구지? 숨이 막혔습니다. 그건 동생이에요. 수연이고요. 그래. 수연? 시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근데 왜? 넌 지금 수진이 행세를 하고 있니? 세상이 멈췄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처음엔 나도 헷갈렸어. 똑같이 생겼으니까. 하지만 사람은 얼굴만으로 구별되는 게 아니야. 시어머니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목소리도 비슷하고 걸음걸이도 비슷해. 하지만 눈빛은 속일 수 없어. 수진이는 항상 온화한 눈빛이었어. 근데 넌 다르잖아. 저는 손을 빼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더 세게 잡았습니다. 항상 긴장해 있어. 항상 두려워하는 눈빛이야. 들킬까봐, 발각될까봐. 어머님, 치매 때문에 착각하시는. 치매는 핑계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난 처음부터 알았어. 10년 전 병원에서 봤을 때부터
넌 수진이가 아니라 수연이라는 걸.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고? 그럼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손주들 때문이야. 지우랑 서연이가 엄마를 잃으면 안 될 것 같았어. 설령 가짜 엄마라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시어머니가 사진첩을 덮으셨습니다. 이제는 아이들도 컸어. 진실을 알 때가 됐어. 어머님, 제발 민우한테 말할 거야. 오늘 밤. 그날 저녁 저는 미친 사람처럼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에 들어가셨고 아이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며 민우는 8시쯤 온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간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계단을 오르내리며 생각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고 손이 떨렸으며 숨이 가빠졌습니다. 사진. 그래, 사진만 없으면 돼. 저는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사진첩은 소파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대로 두고 가신 것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집어들었습니다. 펼쳐서 그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쌍둥이 자매의 사진이었습니다. 손끝이 사진 모서리를 만졌습니다. 뜯어내야 해. 증거를 없애야 해.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뭐 하는 거야?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지우였습니다. 아들이 현관에 서서 가방을 메고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언제 왔어? 방금요. 근데,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황급히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아, 그냥 옛날 사진 보고 있었어. 사진을 뜯으려고 하셨잖아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야, 그게. 지우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엄마, 요즘 이상해요.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자꾸 이상한 말씀 하시잖아요. 엄마가 가짜라고. 치매 증상이야, 지우야. 할머니가.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우가 사진첩을 집어들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뭐가? 엄마가 예전 엄마랑 다르다는 게요. 숨이 막혔습니다. 지우가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그 페이지를 찾았고 쌍둥이 사진을 봤습니다. 이 사진 처음 보는 건데요. 지우야, 그건. 엄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정말 우리 엄마 맞아요?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우였습니다. 다녀왔어. 민우가 들어오며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저와 지우가 사진첩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서 있었고 두 사람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으니까요. 무슨 일이야? 민우가 다가왔습니다. 지우가 사진첩을 민우에게 건넸습니다. 아빠, 이거 보세요. 민우가 사진을 봤습니다. 쌍둥이 자매의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그냥 옛날 사진이에요. 저랑 언니. 근데 왜 지우가 이런 표정이지? 민우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처음으로 의심을 받습니다. 여보, 혹시 뭔가 숨기는 거 있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계단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짓말.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난간을 잡고 천천히 내려오고 계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민우야, 내 어머니. 그 여자는 수진이가 아니야.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가 마지막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10년 전부터 우리가 함께 살아온 사람은 내 아내 수진이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수진이의 동생 수연이야.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우의 얼굴에서 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지우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가 밝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오늘 시험 잘 봤어. 서연이가 거실의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민우가 입을 때려다가 닫았고 다시 때려다가 닫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여보, 민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처음 듣는 톤이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무언가를 억누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무슨 뜻이야? 오빠, 그게 대답해. 민우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당신 정말 수진이 맞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부정해야 해. 끝까지 부정해야 해.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우야, 진정하고 들어. 이 여자는 어머님, 제발. 저는 시어머니께 매달렸습니다. 제발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설명할게요. 설명? 민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뭘 설명한다는 거야? 당신이 내 아내가 아니라는 걸? 아니에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진짜였던 거야. 내 느낌이. 지우야?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니, 당신이 누구든 난 알았어요. 몇 년 전부터 무슨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엄마가 조금씩 달라지는 게. 지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나? 엄마가 갑자기 김치찌개 만드는 방법을 물어보셨잖아요. 저한테. 근데 그 전까지 엄마는 매주 김치찌개를 끓이셨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때 언니의 레시피를 까먹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생일이었어요. 엄마가 미역국을 끓이셨는데 맛이 달랐어요. 전혀. 그건 재료가 달라서. 아니에요. 지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제 생일에 조개 넣은 미역국을 끓이셨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멸치 육수였어요. 제가 조개 미역국 좋아한다는 걸 잊으신 거예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음악. 지우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예전 엄마는 클래식을 좋아하셨어요. 특히 쇼팽. 근데 어느 순간부터 대중가요만 들으셨죠. 제가 물어봤을 때 취향이 바뀌었다고 하셨지만 지우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사람의 취향이 그렇게 갑자기 바뀌나요? 서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는 엄마잖아. 서연아, 넌 몰라. 너는 어려서. 나도 알아. 서연이가 소리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가끔 이상했어. 우리 반 친구 이름을 기억 못 하실 때도 있었고, 내가 좋아하는 색깔도 헷갈려 하셨어. 하지만 그게 뭐 어때?
서연이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엄마는 엄마예요. 나한테 밥 해주고 같이 웃어주고 아플 때 돌봐주신 엄마잖아요. 서연이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작고 떨리는 몸이었습니다. 서연아, 나, 민우가 서연이를 제게서 떼어냈습니다. 서연아, 잠깐만 방에 들어가 있어. 싫어요. 들어가.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울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방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민우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에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당신, 수진이 맞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끔찍한 침묵이었습니다. 민우가 비틀거렸습니다. 소파 팔걸이를 잡고 겨우 버텼습니다. 하느님, 민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럼 당신은 누구야?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 언니의 동생, 수연이에요. 그날 밤 집안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민우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10년. 10년을 속였다는 거야? 오빠 설명할게요. 제발 들어주세요. 설명? 민우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뭘 설명해? 당신이 내 아내 행세를 하며 10년간 같이 살았다는 걸, 우리가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걸,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처음엔 며칠만 그럴 생각이었어요. 언니가 사고를 당하고 조카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그냥 집안이 안정될 때까지만. 며칠이 10년이 됐어? 민우가 비웃었습니다. 좋은 핑계네.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근데 진짜 이유는 뭐야? 이 집이 좋아서? 내가 좋아서? 돈이 필요해서? 아니에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진짜로 조카들이, 아니, 지우랑 서연이가 걱정돼서였어요. 언니가 누워있는데 이 아이들까지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우야, 진정해라. 이건, 어머니. 민우가 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의심은 했다. 의심이 아니라 확신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민우가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세상에. 그럼 나만 바보였네. 나 혼자만 10년간 속아 살았네. 오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이 가족을 사랑했어요. 지우와 서연이를 키우면서 정말 제 아이들처럼 사랑했고, 오빠도. 입 닥쳐.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사랑? 사랑이라고? 거짓말로 시작한 관계가 사랑일 수 있어? 민우가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오빠 어디 가요? 나가야겠어. 이 집에 더 있으면 미칠 것 같아. 오빠. 하지만 민우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혔고 차 시동 소리가 들렸으며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방으로 들어가셨고 지우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었으며 서연이 방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10년간 쌓아 올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진짜 수진이는 어디 있어?
요양병원이에요. 어느 병원? 서초동에 있는 참사랑 요양병원. 알았어. 오빠, 지금 가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내 진짜 아내를 만나러 가야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끝이야. 정말 끝이야. 언니를 보면 오빤 더 충격받을 거야.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언니를 보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계단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지우였습니다. 아들이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야 할 것 같아요. 지우야, 우리 진짜 엄마 만나러요. 지우가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우야, 기다려. 지금은 언제 가야 해요? 10년을 속았는데 더 기다려야 해요? 지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진짜 엄마가 누군지 확인하고 싶어요. 지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혼자 가지 마. 위험해. 위험한 건 이 집이에요. 거짓말로 가득한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제 민우도 지우도 진실을 보러 갑니다. 10년간 숨겨왔던 침대에 누워있는 진짜 수진 언니를. 그리고 돌아오면 모든 게 끝날 겁니다. 2시간 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손이 떨려 전화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우의 목소리는 울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를 봤어. 오빠, 10년째 누워있더라.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민우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사가 그러는데 깨어날 가망이 없대. 평생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민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당신이 10년간 우릴 속이는 동안 내 진짜 아내는 이렇게 누워 있었어. 혼자. 저도 매주 찾아갔어요. 언니한테. 닥쳐.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이제 그만해. 더 이상 변명하지 마. 난 당신이랑 같이 있을 수 없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그날 밤은 끝없이 길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심장도 함께 뛰었습니다. 민우와 지우가 언제 돌아올까? 돌아오면 뭐라고 말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새벽 2시쯤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렸고 민우와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으며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빠, 지우. 민우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슬픔도 배신감도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짐 싸. 네. 짐 싸서 나가. 내일 아침까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오빠, 제발. 이야기 좀 해요. 더 이상 할 말 없어. 민우가 계단을 올라가려 했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오빠, 저 정말 미안해요. 처음엔 며칠만 그러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우랑 서연이가 너무 예뻐서 이 가정이 너무 소중해서 민우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10년간 거짓말했던 사람이 지금 진심을 말한다고 믿을 것 같아? 하지만 그리고 솔직히 말해봐. 당신 내 아내 행세하면서 행복했지?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우가 비웃었습니다. 그렇지? 가난하고 외로웠던 당신 인생에서 벗어나서 따뜻한 가정, 사랑받는 아내, 엄마 역할 다 가질 수 있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민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아내가 식물인간이 된 걸 알면서도 당신은 그녀의 자리를 빼앗았어. 그게 사랑이야? 그게 가족을 위한 거야?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언니의 삶 속에서 민우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고 방문이 쾅 닫혔습니다. 지우가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지우야. 지우가 멈춰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전 당신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 이모, 아니면 그냥 낯선 사람? 지우야, 난 10년간 절 키워주신 건 감사해요. 하지만 그게 거짓말 위에 세워진 거라면 지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지우도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홀로 남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서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일찍 출근했고 지우는 학원에 갔으며 서연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지만 아무도 먹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수연아. 저는 돌아봤습니다. 네, 어머님.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짐 쌌니? 아직이요. 빨리 싸야지. 민우가 화가 많이 나 있어. 어머님, 제발 도와주세요. 오빠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넌 10년의 기회를 가졌어. 그동안 진실을 말할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데. 하지만 나도 책임이 있어. 처음부터 막았어야 했는데 손주들 생각에 눈을 감았지.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안하구나. 너도 희생자야, 어떻게 보면. 하지만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거죠?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오후에 민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했다. 이혼 절차 시작한다. 일주일 안에 집 나가라. 손이 떨렸습니다. 이혼. 당연한 거였습니다. 애초에 저는 그의 아내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이라니. 저는 1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일주일 만에 떠나라고.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법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아이들 생각해서 고소는 안 하겠다. 고소? 맞아요. 저는 범죄자예요. 신분을 도용하고 10년간 거짓 생활을 했으니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이가 방에서 나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엄마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왜요? 서연이가 다가왔습니다. 왜 거짓말했어요? 왜 우리를 속였어요? 처음엔 너희를 지키고 싶어서. 거짓말. 서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정말 우릴 생각했다면 진실을 말했어야죠. 10년 후가 아니라 처음부터.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전 엄마를 믿었어요. 엄마가 제일 좋았어요. 힘들 때마다 안아주고 웃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줬잖아요. 그건 진심이었어. 정말로. 진심? 서연이가 비웃었습니다. 거짓말로 시작한 게 어떻게 진심이에요? 서연이가 계단을 올라가며 돌아봤습니다. 전 당신을 엄마라고 부르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방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딸도 모두 저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10년치 삶을 캐리어 2개에 담는다는 게 참 허무했습니다. 옷들, 화장품들, 책들. 그런데 무엇 하나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언니 수진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10년이라는 시간도, 이 가족도, 이 추억들도 모두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서랍을 열다가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결혼 반지가 있었습니다. 아니, 언니의 결혼 반지였습니다. 저는 10년간 이 반지를 끼고 살았습니다. 마치 제 것인 양. 반지를 꺼내 손가락에 끼워봤습니다. 여전히 딱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빼야 했습니다. 영원히.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언니. 나는 언니의 삶을 훔쳤어. 언니의 남편을, 언니의 아이들을, 언니의 행복을 모두 가져갔어. 그리고 이제 돌려줘야 해.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수연아. 네, 어머님. 내일 어디 갈 데 있니? 원룸이라도 알아볼게요. 시어머니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받아. 뭐예요? 돈. 얼마 안 되지만 당분간 지낼 수는 있을 거야. 어머님, 저는 봉투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 넌 10년간 이 집을 지켰어. 아이들을 키웠고 민우를 뒷바라지했지. 그 값은 받아야지. 하지만 저는 거짓말을. 그래, 넌 거짓말했어. 하지만 시어머니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내 사랑만큼은 진짜였다고 믿고 싶구나. 그 말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시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작고 마른 품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살아가거라. 어디 가든 뭘 하든. 그리고 시어머니가 속삭이셨습니다. 가끔은 수진이 좀 찾아가줘. 혼자 외로울 테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짐을 다 쌌습니다. 캐리어 2개가 전부였습니다. 10년의 흔적치고는 너무 가벼웠습니다. 아침 일찍 아무도 없을 때 집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려는데 계단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잠옷 차림이었고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으며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가시는 거예요? 응. 어디로? 아직 잘 모르겠어. 서연이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연락은 하실 거예요? 그러는 게 좋을까? 서연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전 아직도 헷갈려요. 뭐가? 당신을 미워해야 하는지 아니면.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보고 싶어질지. 저는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마지막이 될 포옹이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해. 서연이가 제 품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가요. 빨리.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 버렸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고 맑았습니다. 뒤돌아보니 10년간 살았던 집이 보였습니다. 저 안에서 웃고 울고 사랑하고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의 집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걸어갔습니다. 10년간의 거짓말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제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언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이수연으로 사는 게 가능할까?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고시원 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3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고 창문도 작았으며 벽은 얇아서 옆방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께 받은 돈으로 월세를 내고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진짜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매일 밤 편의점에서 일하며 생각했습니다. 지우는 잘 지내고 있을까? 서연이는 학교 잘 다니고 있을까? 형부는 저를 얼마나 미워하고 있을까? 그리고 언니는 매주 수요일 오후 저는 참사랑 요양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언니의 병실은 3층 끝방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공원이 보였고 햇빛이 잘 들어왔으며 조용했습니다. 언니는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기계가 규칙적으로 숨을 쉬게 하고 링거가 영양을 공급하며 간호사가 하루 3번 체위를 변경해 주었습니다. 10번째 수요일 저는 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나야 수연이.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나 집에서 나왔어. 다 들통났어. 민우 오빠도 지우도 서연이도 모두 날 떠났어.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언니. 내가 언니 삶을 훔쳤어. 10년이나. 언니의 손은 차갑고 마른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어, 언니. 지우랑 서연이 정말 사랑했어. 내 아이들처럼. 저는 언니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제 얼굴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창백하고 더 고요했으며 마치 잠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가 깨어나면 좋겠어. 그럼 내가 직접 사과할 수 있을 텐데.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였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아, 네. 동생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오늘 다른 보호자분도 오셨어요. 다른 보호자요? 네. 남편분이랑 아드님이요. 지금 1층 상담실에 계세요. 심장이 멈췄습니다. 민우와 지우가 여기 와 있다고? 제가 가봐야겠어요. 저는 황급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뛰어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상담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민우와 지우가 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 옆에 서서 몸을 숨긴 채 대화를 들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안타깝지만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계속 이 상태로? 네. 뇌 손상이 광범위해서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엄마가 뭔가 느끼거나 들을 수는 있나요?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일부 환자들은 주변 소리나 접촉을 인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면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우의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우리 목소리 들으면 좋겠는데. 민우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10년간 아내를 방치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내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게 무슨 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대로 돌보고 싶습니다. 비용이 얼마가 들든. 의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실을 1인실로 옮기시고 재활 치료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비용이.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민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제 아내니까요. 제가 책임져야죠.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우가 언니를 돌보겠다고 10년 만에 진짜 아내를 찾은 거였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민우와 지우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뒤로 물러섰지만 늦었습니다. 민우가 저를 봤습니다. 수연? 오빠. 민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우도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기 왜 왔어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저 언니 보러 매주 와요. 매주? 민우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네.
10년 전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민우와 지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가 사고 당한 다음 주부터요. 매주 수요일 오후. 그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 여기 온 거야? 네. 언니한테 사과하려고요. 그리고 목이 메었습니다. 외로울까 봐요. 혼자. 민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같이 올라가자. 병실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셋이서 나란히 언니의 침대 옆에 섰습니다. 민우가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10년 만이었을 것입니다. 수진아. 나야, 민우야.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늦게 왔어. 나 정말 바보였어. 10년간 내가 여기 있는 줄도 모르고. 지우도 다가가 언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접니다, 지우. 기억하세요? 저 많이 컸어요. 이제 20살이에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사고 났을 때 전 10살이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지우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수연 씨가 와줬어요. 엄마처럼. 10년 동안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상한 상황을 겪었어. 내 동생 수연이가 너 대신 우리랑 살았어. 처음엔 화났어. 배신감도 들었고. 민우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수연이도 희생했더라.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우리 아이들을 키웠어. 오빠,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야. 민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고맙긴 해.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요. 이제 그만. 우린 앞으로 나아가야 해. 민우가 언니를 쳐다봤습니다. 수진이를 제대로 돌보면서. 바로 그때였습니다. 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지우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빠, 엄마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뭐? 민우가 황급히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와 의사가 달려왔고 언니를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참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환자의 뇌파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사람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혹시 오늘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민우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 모였어요. 처음으로.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자극이 된 것 같습니다. 계속 곁에 있어 주세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요. 의사가 떠나고 우리 셋만 남았습니다. 민우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수연아. 네, 오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이에요? 가족으로. 다시. 지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그게. 지우야, 들어봐. 수연이는 10년간 우릴 속였어. 하지만 동시에 10년간 우릴 사랑했어. 그것도 진실이야. 민우가 저를 봤습니다. 완전히 예전처럼은 안 될 거야. 하지만 새로운 형태로는 가능할 것 같아. 새로운 형태요? 넌 더 이상 아내가 아니야. 하지만 가족은 될 수 있어. 수진이의 동생으로, 아이들의 이모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진이를 함께 돌보자. 셋이서. 지우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아직 헷갈려요. 하지만 할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 우리 며느리는 2명이래요. 하나는 하늘에,
하나는 여기에.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빠, 지우. 정말 고맙습니다. 조건이 있어. 민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 어떤 거짓말도. 약속할게요. 그리고 서연이한테 사과해. 제대로. 꼭 그럴게요. 민우가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자. 수진이 곁에. 우리는 함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언니는 여전히 누워 있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였습니다. 찢어졌던 가족이 상처투성이었지만 다시 모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언니 수지는 1인실로 옮겼고 매일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식은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손가락을 움직이거나 눈을 깜빡이는 반응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적이라고 할 순 없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계속 자극을 주시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교대로 언니를 찾아갔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은 민우가, 화요일과 금요일은 지우가, 수요일과 토요일은 제가, 일요일은 가족 모두가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아이들 근황, 시어머니 소식, 계절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언니는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저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시어머니께 받은 돈과 제 저축으로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면서 낮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언젠가 언니를 제 손으로 직접 돌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저녁에는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첫 번째 일요일은 어색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릴 때 손이 떨렸고 민우가 문을 열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왔어? 네. 오빠, 들어와.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셔. 식탁에는 시어머니와 지우, 그리고 서연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반갑게 웃어주셨지만 서연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첫 식사는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일요일을 지나며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지우가 먼저 말을 걸었고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제 반찬 투정을 들어주셨으며 민우는 어색하지만 웃어주었습니다. 서연이만 여전히 저를 피했습니다. 석 달째 되던 일요일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작은 정원이 보였고 가을 햇살이 따뜻했으며 낙엽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서연이었습니다. 제가 닦을게요. 서연이가 행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아, 괜찮아. 내가 하게 해주세요. 서연이가 제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말없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씻고 닦고 정리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 후 서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아직도 헷갈려요. 뭐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미워하고 싶은데 완전히 미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10년이 진짜였잖아요. 제가 받은 사랑이 가짜는 아니었잖아요. 서연아,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사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이 잘못됐어도 진심이면 사랑이라고. 서연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이모, 이제 그렇게 불러도 돼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불러줘. 이모가 해준 밥 정말 맛있었어요. 이모가 안아준 것도 웃어준 것도 다 좋았어요. 서연아, 그래서 전 이모를 용서하기로 했어요.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조금씩이요. 저는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서연아. 부엌 밖에서 민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달째 언니에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가족 모두가 병실에 모였을 때였습니다. 민우가 언니의 손을 잡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지우가 대학 합격했어. 서울대 경영학과. 내가 바라던 곳이야. 지우가 합격증을 언니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엄마, 저예요. 지우, 열심히 했어요. 엄마처럼. 서연이도 다가갔습니다. 엄마, 저는 미술부에 들어갔어요. 그림 그리는 게 재밌어요.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때였습니다. 언니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민우가 숨을 멈췄습니다. 언니의 눈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희미하게, 아주 조금씩. 그리고 시선이 움직였습니다. 민우를 보고, 지우를 보고, 서연이를 보고,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수진아. 민우가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고 언니를 검사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병실이 술렁였습니다. 언니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가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수진아, 뭐라고? 언니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우가 듣고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우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다고. 수연아, 고맙다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언니가 저한테 고맙다고? 저는 언니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언니. 언니의 눈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저는 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언니. 정말 미안해. 언니의 손가락이 제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우가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완전히 깨어나려면 시간이 걸릴 거래. 몇 개월, 어쩌면 몇 년. 그래도 희망이 있잖아요. 응, 희망이 있어. 민우가 백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수연아, 고마워. 10년간 우리 가족 지켜줘서. 오빠, 저야말로 고마워요. 용서해줘서. 뒷좌석에서 지우가 말했습니다. 이모, 엄마가 완전히 깨어나면 우리 셋이 함께 있는 거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건. 서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할머니 말씀 기억 안 나? 우리 엄마는 2명이래. 하나는 병원에, 하나는 여기에. 그래도. 민우가 웃었습니다. 지우야, 가족의 형태는 다양한 거야. 완벽한 가족은 없어. 하지만 서로 사랑하면 그게 가족이야. 차가 집 앞에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렸고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수진이는? 어머님,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눈을 떴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네, 어머님. 그리고
제가 말했습니다. 저한테 고맙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수진이다워. 넓은 마음을 가진 아이지. 시어머니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이제 됐구나. 어머님? 시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제 내 며느리는 진짜로 2명이야. 하나는 돌아오고 있고 하나는 여기 있고. 시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수연아, 넌 이제 이 집 딸이야. 며느리는 아니지만 딸이야. 어머님, 그리고 앞으로도 일요일마다 와. 밥 먹으러. 네, 어머님. 꼭 올게요. 그날 밤 저는 원룸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왔고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으며 어디선가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쌍둥이 자매의 사진이었습니다. 한 명은 웃고 한 명은 울고 있는. 저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언니, 나 이제 괜찮아. 10년간 언니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내 삶을 살 거야. 죄책감 대신 감사함을, 거짓말 대신 진실을, 숨는 삶 대신 당당한 삶을. 언니가 깨어나면 우리 함께 살 수 있겠지? 쌍둥이 자매처럼. 이번엔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창밖에서 별이 떨어졌습니다. 유성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해주세요. 언니도, 민우 오빠도, 지우도, 서연이도, 시어머니도. 그리고 저도요. 에필로그. 1년 후. 언니는 깨어났습니다. 완전하게는 아니었습니다. 기억 일부가 사라졌고 말도 천천히 했으며 걷는 것도 재활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웃을 수 있었고 사랑할 수 있었으며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용서했습니다. 수연아, 고마워. 내가 없는 동안 내 가족 지켜줘서. 언니, 미안해. 이제 그만. 우린 쌍둥이잖아. 한 몸이나 마찬가지야.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함께 살자. 진짜 자매로.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어색했고, 가끔은 아팠으며, 가끔은 과거가 떠올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진실과 용서, 그리고 사랑으로. 어느 일요일 저녁 식탁에 모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 민우, 언니 수진, 지우, 서연이, 그리고 저. 6명의 가족이.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 반찬들, 그리고 웃음소리가 가득한 식탁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한, 상처투성이지만 사랑으로 치유되어 가는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였습니다.